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장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려 말씀을 드렸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3%를 찍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음봉을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시기가 된 거죠. 마치 22년장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고용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변화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고용 보고서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서 지난주 시장을 바라봤었죠. 그래서 뭐 준비하신 분들도 뭐 계셨을 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없는 포지션들을 형성하고 있었죠. 특히 외국인들은 뭐 콜매도를 집중적으로 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계속 개인들 덤벼드는 개인들한테 계속 물량을 넘기고 포지션을 하방 구축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너무나 쉽게 미국 증시를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다. 최소한 22년 하락장을 경험하지도 않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서 들어와 있다. 그냥 사면 먹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그 자금을 또 노리는 그 자금에 대고 또 익절을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9월은 또 유대인들의 연말이기 때문에 또 특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을 보면은 또 엑시트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뭐 고용 보고서 결과를 보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이참에 다시 한번 꼭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나스닥 선물이 3% 크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764 자리까지 반등이 나온 뒤에 변곡 구간을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죠. 변곡 구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그동안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18까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50까지 왔는데 50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긍정적이었다면은 여기 또 뛰어 올라서 추세 빗각을 또 향해서 갈 수 있었을 거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장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이제 764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23.6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또 금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한 방에 좀 세게 갈까 싶었지만 고용 보고서는 또 그만한 파급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보고서는 이번에만큼은 지난 시간들의 CPI 급보다 더 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382까지 거의 깼고 이제 23.6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뭐 23.6에서 튀어 반발이 나오면 다행인 것 같아요. 23.6 부근까지 찍고 튀어 올라간다면 다행인 수준으로, 혹은 만약에 월요일에 시작하는 선물이 이제 갭 상승으로 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381을 지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반등이 얼마나 세냐의 문제지 추세를 바꾸는 데는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엑시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당연히 하방으로 많이 무게감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조정을 받고 있으며 기관들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를 포함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에게 빅테크 중심으로 물량을 넘기는 포지션이 진행됨에 따라 7월 11일과 8월 22일을 연결한 큰 쌍봉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언급드렸던 대로 여기가 큰 쌍봉이 될 수 있겠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단 7월 11일과 8월 20일을 연결한 빗각 추세대의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또 함부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또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때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764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죠. 미국은 764, 나머지 국가들은 뭐 독일 제외 나머지 국가들은 618 자리까지 반등을 한 게 딱 그 지점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에너지가 상승으로 쫙 상승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돌파 안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밑에서 매수 장악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의심하고 봤어야 됐다. 리스크 요인도 너무나 많고요. 제가 이 직전 영상이든 이전이든 계속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 특히나 지금 방송 이 영상의 직전 영상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글로벌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쫙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돌아가서 꼭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걸 극복하려면 그 돌파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할 뿐이다죠. 예, 월봉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22년 장세와 유사한 패턴이 위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 자, 22년과 24년의 다른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지점 요렇게 이 이후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 3, 4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어쨌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방어는 하려 하겠지만 지난 시간들 어떤 때요? 요 시간들처럼 돈을 마구 풀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미국 정부 계좌를 풀어가지고 돈을 푼다고 해도 증시에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어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시장에 유입한 많은 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들이 이장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의 투자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합니다. 그죠? 성장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22년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시장을 자연으로 생각하고 일기예보를 주목하면서 항상 대비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그때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는 식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못 견딜 때까지 만들고 나서 비로소 생각을 바꿀 때 돌리는 게 바로 시장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나 수급들을 확인했을 때는 꼭 근거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시나리오를 짜셔야 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썸네일을 기억하세요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거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요 내용도 같이 우리 말씀드렸었던 거죠.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라이브 방송을 뭐 시간 되실 때만이라도 꼭 참석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지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색다르게 해석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서 거기에 맞게 내 근거를 찾아서 나만의 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나만의 관점을 성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투자나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금요일 방송에 언급을 드렸던 건데, 금요일 8월 2일에 제가 마감 영상 썸네일이 이렇습니다. 중기 하락 추세장 이때입니다. 우리 지수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으로 요날이죠. 요날 8월 2일장입니다. 8월 2일장. 제가 요날 끝나고 나서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떨어지면 반등으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하락 추세도 형성될 수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장이 형성될 수 있음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어떤 상황들이 연출된 건지 풀어드린 내용이었어요. 복습해 보세요. 꼭 이참에 한 달 전 내용은 어땠는지 꼭 복습해 보세요. 지금 9월
현재 지금 이제 주말에 이제 9월 7일, 8일 이렇게 9월 8일인데 한 달 전 내용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시각이 보일 겁니다. 또 다른 관점이 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때 보지 못했던 게 지금 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꼭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 이제 주봉 관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봉을 깬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파장이. 근데 너무 빨리 한번 이제 쏟아냈다가 이제 일본 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우려 때문에 너무 빠르게 급락해서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회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나 하방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할 때였던 거죠. 이 시절이 우리가 지금 지나온 한 달 정도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이 왜 그렇게 봐야 했는지는 그동안의 메시지들을 계속 남겨드렸고 영상으로도 정리해드렸고, 그렇죠, 마감 영상으로도 포함해드렸고,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정혜원 방에도 말씀드렸고, 구독자 방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신규 구독자분들은 꼭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절차대로 입장하시면 그래도 장중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뭐 중기 하락 추세장이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와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 보고서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치 16.5만 명을 하회한 플러스 14.2만 명으로 발표를 했고요. 실업률은 전월 4.3%에서 하락한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나스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6월, 7월에 대한 수치가 크게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참 난감한 게 지표를 발표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수정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 그때 그거 아닙니다. 그때 그거 잘못됐네요. 다시 보니까 이거네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거 아니래요. 이런 일들이 많죠. 특히 고용에서 요즘에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과거에 이제 반영됐던 것 수준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도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플러스 17.9만에서 플러스 11.8만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플러스 11.4만에서 플러스 8.9만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에 따라 반영되었던 시장 상승분을 빼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지표 발표를 믿을 수가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적정치로 발표된 실업률을 반영해서 페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B컷 가능성이 50bp를 한 번에 내리는 B컷 가능성이 30%로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연준 이사들 발언도 체크해 봐야겠죠. 그날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죠. 인플레이션은 2%로 완만하게 향하고 있으나 8월 고용 수치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고 보면서 금리 인하가 적절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나온 이제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제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보면서 50bp 빅컷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시장 하락을 그날 하루 종일 원웨이로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펀드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북미 주식펀드가 10주 만에 유출되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등 리스크 요인들에 의해 매도 압박이 생긴 거죠.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신흥국 펀드의 경우는 계속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 신흥국 펀드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펀드가 아니고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자꾸만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압박이 생기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카드빚 1,500조 원 사상 최대치 기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9.1% 이상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독일 7월 산업 생산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하락하여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을 안 좋은 내용만 얘기를 하냐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따져보세요. 시장에 지금 리스크 요인이 많은지 좋은 내용이 많은지, 좋은 내용이 그냥 기대감에 의한 건지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의 매크로적이나 마이크로적 지금 미시것이 모두 다 이제 원래는 이제 거시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시적으로 수급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은 이제 기관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점점 포지션도 안 잡고 잡더라도 뭐 개인들한테 자꾸 떠넘기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연일 개인들 매도 아니 뭐 외국인들 매도세 그동안에 모아왔던 거 공매도가 없는 시절에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계속 한참 모았던 거 20조 원 이상 코스피를 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진짜 물량을 팔아대려고 할 거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진짜 물량을 모은 것을 활용을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면서 시장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팔아야 될 물량, 팔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많은, 카드가 많은 상태인데 시장은 지금 좋은 내용이 없이 계속 리스크,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 주식한다면 최대한 연금화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사실 합리적이에요. 왜? 계속 단타를 치다가도 혹은 단타 치다가 뭐 당일에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데이데이로 한다면 잘 커트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런 날이 발생한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스닥이 밤사이에 뚝 떨어지면은 또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고생 겪지 말자가 제 의견 관점이었잖아요. 뭐 이거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빠졌는데 굳이 이런 거 노리고 뭐 이것도 상승도 아니지만 굳이 작은 거 지금 노리기보다 얘 안 때려 맞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구간에서 이거 조금 더 먹는다고 뭐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날릴 거 뭐하러 그건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얘 때려 맞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 확보, 전량 현금 확보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많은데 시장에서 그거 몇 번 이렇게 벌어봐야 한 번에 날릴 거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핵심 자리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어떻게?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을 현금이라는 종목을 매도할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그게 곧 주식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그널을 줄 때, 외국인들이 여기 저점입니다 선언할 때, 2015년 8월 24일 혹은 2020년 3월 19일, 20일 같은 경우처럼 외국인들이 저점을 선언해 주는 그 시기가 올 때 현금이라는 종목을 매도할 수 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을 때, 살 근거가 생길 때까지 참아보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참아보자. 뭐 정해연방이라고 해서 주식반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매일마다 매매하거나 좋은 시기가 아닌데 계속 매매하는 게 맞나요? 저는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는 그냥 현금을 최대화해서 좀 안전하게 갖고 가서 얘를 때려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또 이 저점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국인들이 저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외국인이 안 샀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 또 때려 맞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안 때려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서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시기에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기에서 근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기에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정해연방 어떻게 했습니까? 몇 개월치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었죠.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왜? 매매가 없으니까. 매매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확률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매매를 안 하면 시장을 안 봐야 되나? 계속 보면서 내가 봐야지 흐름을 알고 타이밍을 잡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파생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매수의 날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매도의 날도 있는 거고 하지만 무게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건 계속 강조 들어왔으니까 에너지에서 물리더라도 어디에 물려야 되는지 물리면 안 되겠지만 데이 트레이딩을 최대한 하면서 포지션은 슬쩍슬쩍 잡아보는 그 정도만 해야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무게감, 에너지, 힘의 에너지를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정리도 많이 해드렸고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장 한번 볼까요?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고용보고서, 이거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그래서 밤에 21시 30분 고용보고서 공개 앞두고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발표되고 때려냈다. 야간 선물은 약간 상승을 했지만 뭐 바로 그날 많이 밀어냈죠. 삼성전자 중요했습니다. 제가 전일 상당히 이 삼성전자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는 걸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마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69,000원 반등 성공 여부가 너무 중요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차트가 너무 위협적이죠. 지금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 공간을 자칫하면 열 수도 있는 자리에 접어든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갔다가 빨리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으면 괜찮아요. 시간을 끌지 않고 일시적으로 빡 반등을 해주면 괜찮습니다만,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은 이거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봉 여기 자리 지금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언제? 야간에 못 지켰잖아요. 아니, 못 지킬 거잖아요. 야간 선물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2% 떨어졌는데 야간 선물 4시에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 추가 하락 많이 했습니다. 3%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야간 선물도 한 3% 빠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3% 빠졌다 봐야 돼요. 2.8%는 빠졌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영되겠죠? 65,000원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65,000원, 6,000원 정도. 그러면 깬 거잖아요. 주봉으로도. 일봉으로 깼잖아요. 그거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당일이면 좋겠어요. 더욱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상승 반전이냐, 그거를 수급을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일시적으로 끼인 자리 반등일 수도 있고 끼인 자리 양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시간에 올려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어물쩡 되면은 공간 열리러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언제요? 요때 코스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봉 여기 빗값 깰 때, 요때 요거 깰 때 이거 여기 깨지면 공간 열리는데 라고 했던 이때, 몇 달 전에 그럼 공간 열리는데, 공간 어디 열리는데, 여기 열리는데, 여기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코스피도 지금, 선물도 지금 그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빠른 이른 시일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다음 주 시장 환경 녹록지 않죠? CPI 있습니다. 미국 CPI, PPI 우리 내만휴의 날 껴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대세의 에너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자연처럼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거.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거. 자,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됐는데 프로그램 또 매도예요. 계속 매도만 합니다. 이거는 전일 영상을 꼭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요. 지금 프로그램 계속 비차익 매도예요. 끊임없습니다. 언제 끊기는지, 프로그램이 언제 매수로 세팅돼서 들어오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량 매수 들어올 때, 그리고 이틀 연속 정도 될 때. 그다음 외국인 선물 월물 옵션 매동 체크 해야 됐고요. 환율 체크해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장중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올해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상당히 낮다라는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마감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음에도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은 2025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력했는데 올해는 또 어렵다. 이거 관찰국이 한 1, 2년 정도 되고 있었는데 올해도 또 실패한 겁니다. 선진국 대열도 못 들어가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안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금이 빠질 우려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죠. 실망감, 밸류업도 안 되고 있고, 밸류업도 뭐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모집했잖아요. 외국인 들어왔잖아요. 연초부터, 작년부터 연초 계속 들어왔잖아요. 공매도 없는 시기에 들어오고 나서 밸류업으로 또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20조 원 이상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망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죠. 뭐 나아진 게 없으니까. 한 게 없잖아요. 연기금도 3억밖에 안 사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뭘 하려고 해요? 금투세 하려고 해요. 그것도 잘 안 돼야지 뭐 좋을 텐데. 어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붙었다가
뭐야? 뭐 한다더니 뭐 없네 하면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2024년 들어서 발생하고 있다. 언제? 하반기 들어서. 전반기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죠. 밸류업이랑 기대감들이 좀 붙었고 미국 증시가 워낙 돈을 풀면서 대선을 앞두고 막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만큼 이제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땐 피하고 또 대응할 땐 대응하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반드시 공부를, 시나리오를 꼭 짜서 관점을 꼭 수립해 보시고요. 그거를 이제 정해원방에서 이제 도움을 얻으실 분들은 또 플러스 알파로 뭐 그거는 선택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장중에 외국인 선물은 뭐 계속 스위칭입니다. 요즘에 계속 그렇죠. 예,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환매수 우위로 시작해서 뭐 비슷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뭐 선물을 또 계속 단타만 칩니다.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외국인 선물 매도로 스위칭 매수로 스위칭 뭐 이렇게 해서 단타만 지속하고 회전율 높이고 있다. 그래서 선물은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뭘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현물을 팔아오고 있죠. 가진 게 많은 거 계속 팝니다. 아직도 팔 게 많아요. 삼성전자 물량 제가 말씀드렸죠. 3, 4억 주를 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3억 주 이상을 팔 수 있어요. 팔자면 팔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3억 주 정도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량 해야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51%.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자, 종가에 체크한 내용이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7로 백어데이션 마감했습니다. 요즘 장중에 자꾸 백어데이션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회복되긴 했지만 금요일만큼은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방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지금 적지 않았지만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뭐 정연방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12월물이 좀 낮습니다. 12월물이 9월물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지금 적정 수치를 보이고 적정 가격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9월과 12월 간의 스프레드 차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12월물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월과 9월 간의 격차 스프레드가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포인트 넘어가야 돼요. 최소한 2포인트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에너지가 더 강하다. 그래서 하방 위협이 생기고 있다. 회복이 안 된다면요. 그다음 투신이 종가에 500억 정도 선물 신규 매도 베팅했고요. 외국인 4일 연속 풋옵션 환매수 및 신규 매수 들어갔고 금요일에는 이제 32억 매수 추가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75억이었나요? 그 전에는 이제 15억, 13억이었나, 35억이었나 뭐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풋옵션을 환매수, 신규 매수합니다. 급락장 진행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8월처럼 외 가격을 뭐 그렇게 막 대량으로 적극적으로 미리 매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양매도였으니까. 양매도인 상태에서 풋 쪽으로는 풀고 있는, 다 풀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풋 쪽으로는 풀어서 급락장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콜 쪽으로는 오늘도 콜매도, 금요일에도 콜매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외국인은 8월 13일 이후 8월 27일 1억 원 매수 빼고 하루 빼고 콜옵션을 올매도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지금 올매도 하고 있습니까? 한 달 내내 올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절대적인 막힌 포지션이죠.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저렇게 하루 빼고, 하루도 저거 뭐 1억 매수예요. 그냥 계속 콜매도만 한 거예요. 어떻게? 상방 방어만 한 겁니다. 상방 절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가라는 거는 정말 크게 위에 막혀 있지만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좋아라는 거죠. 하지만 올라온다고 해도 절대로 어디를 못 가라는 그런 포지션인 겁니다. 반등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 356 위로는 죽어도 안 보내겠다라는 포지셔닝이에요. 9월 10일 만기 종가까지요. 이제 4거일 정도 남았죠. 월화수목. 그때까지 절대로 못 가. 그런데 못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더 좋아. 근데 내려갈 때 이제 풋옵션 매도가 방해가 되는데 그거 풀어줄게. 이런 포지션이 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은 풋옵션 매도한 거 풀고 있는데 콜 매도는 더 증가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하방 위험이죠. 그거 누가 가져갈 텐데. 개인들이 콜 매수 많이 하고, 물론 금융투자도 이제는 좀 청산도 하면서 콜 매수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워낙 벌어둔 게 많아요. 금융투자는 여기서 매수를 장악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안 한 만큼.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금융투자가 800억 이상 남긴 것 같아요. 추정치로. 그 상태에서 옵션에서 지금 또 풋옵션까지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크게 아쉬울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콜옵션에 조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럼 금융투자가 콜옵션 이렇게 사네 상승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금융투자가 지금 너무 여유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뒀어요. 9월에 8월은 외국인이 대량 큰 수익을 수천억을 받고 9월물은 금융투자가 수익을 크게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풋옵션 매도 물량은 마지막에 월화수목에 거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풋옵션 매수 방향으로 급락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뭐 야간에 고용 보고서 이후에 나스닥이 마삼 떨어지고 했으니까 조금 벌써 진행이 이미 돼버린 거죠 야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코스닥은 뭐 다 깨졌고 지금 코스닥 차트가 돼 있어서 이렇게 이미 갭으로 진행돼서 이거 3음봉 봤잖아요. 3음봉 3분봉 더 하락할 위험이 더 큰 거죠. 예. 흑산병이잖아요. 물론 흑산병은 고점에서 뚜렷하지만 여기도 나름대로의 뭐 여기가 그렇게 뭐 저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흑산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근데 하지만 이게 고용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금요일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면 즉 나스닥 및 야간 선물 반등으로 간다면 외국인은 굳이 품매수 강화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금요일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 나스닥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마감을 했었는데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에 나스닥은 이제 마삼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진짜 8월 저점에 외국인이 매수로 장악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이 왜 저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이 매수를 장악하지 않고 금융투자가 매수하도록 놔뒀을까? 혹은 개인들이 일부 매수하도록 놔뒀을까?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왜 계속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주식의 경우 현금을 최대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야만 했는지 그런 전략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었는지 반드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계속 내려갈까요? 글쎄요. 뭐 시장의 수급을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봉 3개가 나온 변동성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제 흑산병 이렇게 음봉 3개 4개 떨어진 거랑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양봉 3개 적산병 3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점이라면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되돌림 자리, 돌리는 자리에서 양봉 3개가 출현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추가 급등 가능성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갑작스러운 급락에 반응을 할 테니까 양봉 3개가 나온 이 변동성 지수는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사이 정도로 크게 급등하며 장중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요일이요.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 싸움도 있을 거고 금요일까지 크게 쌓인 부분이 없습니다. 월요일 어느 쪽으로 개인들이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양매수를 보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버리냐. 그게 한쪽으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쏠려버리면 하락이 지속되기가 쉽고요. 반면에 뭐 조금 양매수화 되면서 풋옵션을 쏠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양매수를 먼저 보인 상태에서 넘어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개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다룰 거예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 시나리오 이제 갭 하락 후에 빗각 선물 옵션 볼게요. 선물 차트 갭 하락 후 빗각 추세대 언더슈팅 자리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꼬리 달고 양봉으로 종료되는 시나리오. 야간 선물이 334.65로 끝났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으니까 333, 4 정도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더 내려가면서 하다가 꼬리 달면 이렇게 올라오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지켜주고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이 빗각 추세대의 저점을 이탈하는 약간 언더슈팅 자리에서 사람들 투매도 좀 일어나고 그걸 또 받아먹는 뭐 돈들도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렇게 끼인 자리 양봉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락장 혹은 대세 하락장 진행 속에서 끼인 자리 양봉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도 써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 갭 하락 후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는 경우 자 갭 하락 후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는 경우 여기까지 내려온다 라는 경우 이제 투매까지 지속적으로 유발하면 이 정도 떨어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 이상도 뭐 이렇게 갔는데 또 못 갈까요? 이것도 저점 이탈되면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소 마4, 마3, 마4, 마5, 마6, 마7 이제는
어디까지도 한계를 두지 말자고요. AI들이 감정 없는 AI들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8월 5일에 봤기 때문에 뭐 일번 시나리오도 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시장 수급 상황을 꼭 보셔야 돼요. 하필이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클리 만기 수급 같이 보면서 어쨌든 개파락 후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며 투매까지 유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장세. 크게 하락한 후 꼬리를 단다면 반드시 외국인이 저점 선언을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8월 5일처럼 애매하거나 없다면 함부로 저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강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끼인 자리 양봉 수준이냐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장중에 잘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이제 9월 9일 월요일에는 미국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고요. 9월 10일 화요일은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 하고요. 9월 11일 수요일 중요하죠. 미국 8월 CPI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헤드라인 2.6%, 근원 3.2%고요. CPI 보고 다음 날 우리는 9월 내만휴의 날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열립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이제 내만휴의 날이고 미국 8월 PPI 밤에 있고요. 22 통화정책회의까지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은 미국 8월 수출입 물가와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합니다. 중요한 날은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목요일 수목의 모든 움직임이 다 집중돼 있고 만약에 하락을 월요일에 조금 많이 한다고 해도 뭐 수요일 목요일에 개선될 수 있으면 그때 터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 빠그러지면은 진짜 다음 FOMC 결과가 나와야 이제 비로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월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살펴본 다음에 끼인 자리 양봉이라면 그게 수급이 안 받쳐준다면 그거 끝난 거 아니니까 그것도 어떤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옵션 수급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옵션은 바뀔 수 있잖아요. 만기가 이제 4거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시간 가치만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풋옵션을 사도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월요일에 나타나는 걸 보고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시장이 지금 이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또 상심하실 것도 아닌 게 뭐 시장은 굴곡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굴곡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고 저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국인과 개인 반대, 대중들 반대 포지션에 서서 해석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실 수 있는 분들도 모두 포함해가지고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